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미나는 알고리즘 관련 논문들과 어플리케이션 관련 논문들을 리뷰하는 형태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제 이름은 문석호이고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애널리틱스라는 연구실 소속이고 김성범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러닝 그리고 어노멀리 디텍션이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아래와 같으니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를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되었던 PR12 영상과 블로그 그리고 같은 연구실 소속의 강영구 연구원님께 미리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아래쪽에 보이시는 그 링크를 타고 가시면 제가 참고했던 블로그들이나 PR12 강의가 있으니 참고하셔도 간단하게 목차는 인트로덕션과 알고리즘 페이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페이퍼 그리고 컨클루전 순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 부분인데요. 딥러닝 계열 모델의 특성상 모델들을 잘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레이블링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분류 모델,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잘 레이블링된 이런 캣이라는 거는 고양이 사진이고 개 사진에는 도그라는 레이블링이 잘 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 레이블링된 데이터 셋들의 그 예시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엠리스트, 시프하10, 그리고 MS-코코, 그 다음에 이미지넷 등이 있습니다. 레이블링 작업에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도전하는 방법들은 트랜스퍼 러닝이나 도메인 어댑테이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언슈퍼바이즈 러닝 기반의 방법론으로 최근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슈퍼바이즈드, 셀프 슈퍼바이즈드 여기서 사용되는 슈퍼비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비전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 사진이 들어가 있을 때 캣이라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 이 모델이 이 고양이 사진은 캣이라는구나 알고 지도 감독해준다. 그래서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 상황에서 셀프 슈퍼비전을 통해서 학습한다고 하는데 이 셀프 슈퍼비전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이미지에서 피처를 추출하는 모델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인풋 데이터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앞서 설명드렸던 슈퍼비전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면 이것이 셀프 슈퍼비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시켜드리면 이 오른쪽 그림에서 가운데 보이는 이 중앙 고양이의 얼굴 부분을 인풋으로 넣고 귀 부분을 이렇게 두 가지를 매칭해서 넣었을 때 y가 3이라고 찾아주는 이런 모델을 잘 학습시키면 이것이 이제 셀프 슈퍼비전을 통해서 학습되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분야가 쭉 있는데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개략적인 연도지만 이때는 이제 프리텍스트 태스크 기반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잘 정의해서 주어진 입력 이미지들에 대한 정보를 잘 추출하는 방식. 아래쪽에 보이시는 건 그냥 논문 예시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트라스티브 러닝 2018년부터 많이 연구가 되기 시작하였고요.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란 어떤 학습 방법을 사용해서 이미지들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최근 연구 흐름은 물론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도 사용되고 있지만
네트워크 구조나 클러스터링 개념을 도입하여 특징을 추출하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프리텍스트 태스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기존 이제 제 세미나 자료를 참고하였는데요. 프리텍스트 태스크는 이렇게 보이시는 왼쪽에 개괄적인 그 프레임워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리텍스트 태스크에서는 unlabeled 된 데이터셋을 이제 인풋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정의한 문제를 네트워크가 학습해서 결국에는 셀프 슈퍼비전을 통해 이미지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추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추출된 프리텍스트 태스크에서 추출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하고자 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기존의 프리텍스트 태스크 방식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두 가지 예시만 간단히 가져와 봤는데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이제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이그젬플러로 정의를 하면 예를 들면 이 이제 시드 이미지가 있고 나머지는 어그멘테이션 된 사진들인데요. 이 시드 이미지와 이 어그멘테이션 된 사진을 잘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특징을 잘 추출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로테이션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각 이미지마다 이제 각 시드 이미지마다 나를 어그멘테이션한 데이터와의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커지고 이미지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연산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어 성능 향상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인데요. 이제 뒷장에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소개시켜 드릴 것이고, 예를 들면 프리텍스트 태스크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제가 앞쪽에 소개시켜 드렸던 다른 블로그나 PR12 강의를 보셔도 좋고, 아니면 그렇다면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어떤 방법이길래 기존에 이제 한계점을 극복하였는가 보시면 이제 알고리즘 페이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NPID라는 CBPR에서 2018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현재 2020년 11월 20일 기준으로 289회가 인용되었고, 유명한 학회죠. 그 CBPR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적용을 하여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활용한 논문입니다. 이제 저자가 앞쪽에 이제 모티베이션을 좀 잘 적어 놓았는데요.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이 이미지는, 이 사진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지도학습 기반의 CNN 계열 모델을 통해서 분류 모델을 학습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류된 모델을 인퍼런스 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레오파드를 입력값으로 넣어줍니다. 사실 텍스트를 넣는 건 아니고 이제 이 레오파드 형상을 한 이 이미지를 넣어주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학습한 모델이 레오파드라고 뱉어줄 확률이 가장 크지만 제규어라고 뱉어줄 확률이나 치타라고 뱉어줄 확률도 꽤나 큰 것을 저자들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른 라이프보트나 쇼핑 카트보다 훨씬 높은 확률을 보여주는 것이 이를 통해 어떤 사실 이제 학습 단계에서는 인풋 이미지와 뭐 치타, 레오파드 이렇게 학습을 시켰는데 어떻게 레오파드와 치타가 같은 거를 알 수 있었을까? 이를 통해서 저자들이 생각한 것은 인스턴스 간의 어떤 구분을 학습하지도 않았는데 비슷비슷한 것들끼리는 잘 서로 이제 학습이 되고 유사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에서 이제 출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프레임워크를 먼저 살펴보면 이제 이미지를 넣고 예를 들면 뭐 저자가 이제 뭐 유명한 CNN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여서 이제 128차원의 그 특징 벡터로 특징을 추출해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L2 노멀라이즈를 해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주요한 아이디어인 논 파라미터
소프트맥스가 나오는데 이건 뒷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 과정을 요약을 하면 내 이제 인스턴스들이 들어오면 이미지 인스턴스들이 들어오면 다 이제 128차원의 특징 벡터로 넘겨주고 어떤 특징 여기 벡터 스페이스에서 다 이제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특징 벡터 스페이스에는 모든 이미지들이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미지마다 분류 모델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제 프리텍스트 태스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연산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NPID 그 논문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메소드가 3개가 있는데요. Non-Parametric Classifier, 그 다음에 뒤쪽에 나오는 Memory Bank, 그 다음에 NCE를 활용한 로스 펑션이 있습니다. Non-Parametric Classifier는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제 앞서 프리텍스트 태스크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미지가 n개가 있으면 결국에는 클래스도 n개가 있는 거고 그 n개를 어떻게 잘 클래시파이어가 학습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이제 아이디어이고요. 여기 새로 나온 개념이 이제 VI라는 것이 있는데 VI는 뭐 어려운 것은 아니고 뭐 F세타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아는 CNN 계열의 피처 추출 아키텍처를 의미하고 이제 X를 넣어서 나온 뭐 특징 벡터, 뭐 피처 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처 맵을 가지고 좀 해보자. 기존엔 여기서 이제 파라메트릭 클래시파이어는 기존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n이 100개다. 내 100개의 이미지를 넣었다. 그럼 100개의 이미지를 다 분류해주는 학습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W 파라미터가 그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미지당 그 분류를 해주는 그 모델을 말하는데요. 그 아무래도 이 W를 클래스를 구별하기 위해 학습되는 파라미터다 보니까 어떤 좀 이렇게 고정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다른 새로운 인스턴스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강건하지 못하다거나 그런 단점들이 있고 당연히 뭐 클래스 개수가 많아지면 학습이 어려워지는 뭐 단점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논 파라메트릭 클래시파이어는 뭐가 논 파라메트릭이냐면 W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이미지의 그런 원래 클래스에 의존하지 않고 피처 스페이스 상에 떨궈진 이제 특징 벡터들을 통해서 이제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를 진행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학습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스턴스 간의 비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는 메모리 뱅크라는 것입니다. 메모리 뱅크가 뭐냐면 계속 이제 앞서 프리텍스트 태스크의 이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인데 당연히 이제 이미지 개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면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연산적으로 한 번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 한 번 그 CNN을 통해서 나온 피처를 128차원의 피처를 메모리 뱅크라는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저장소입니다. 이런데 다 넣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나온 뭉탱이를 여기 넣어주고 뭐 넣어주고 해서 저장된 벡터를 사용하고 이제 뭐 러닝 이터레이션이 한번 돌 때마다 이렇게 다시 업데이트 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메모리 뱅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NCE라는 것인데요. NCE는 주로 뭐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클래스가 너무 많아질 때 단순히 이제 데이터 샘플과 그 외에 이제 노이즈 샘플을 구별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기존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수식적인 부분은 이제 논문에 자세히 잘 나와 있고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그 n이 이제 너무 많아질 경우 계산이 복잡해지죠. 당연히 이제 클래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진 분류가 가능하게끔 이런 식으로 함수를 먼저 변환해주고 그 다음에 이 변환된 함수를 통해서 이쪽에 대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이제 이 확률을 h를 통해서 이제 목적 함수
여기에 이제 넣어주는데, 이게 뭐 의미만 보면 이쪽 제가 이제 포인터로 가리키는 이 부분이 데이터 샘플들끼리 잘 이렇게 뭉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노이즈 샘플들끼리 멀어지게 하는 거,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m은 네거티브 샘플의 뭐 개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걸 미니마이즈 잘 하도록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딥러닝 모델은 항상 로스 펑션을 잘 정의를 하고 뭐 이제 그레디언트 타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 정의해 주는 게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가장 큰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학습을 진행 쭉 한 다음에 기존의 프리텍스트 태스크 뭐 이런 뭐 카운트 뭐 직서 뭐 컬러 이런 것들에 비교를 해보면 가장 우수한 성능인 걸 확인할 수 있고, hours에 이제 뒤에 붙어 있는 것들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CNN 계열의 뭐 원하는 모델 사용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논문은 이제 모코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이제 CBPR에 2020년에 발표가 되었고, 2020년 11월 20일 기준으로 380회가 인용이 된 상당히 잘 연구되고 유명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왜 이제 유명하게 되었냐? 그러면 이제 기여점이 이제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계속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할 때는 그러니까 파지티브 샘플과 네거티브 샘플을 잘 많이 확보를 해서 최대한 나와 내가 아닌 것들을 보면서 학습을 진행하여야 이제 피처끼리, 그러니까 이미지 내에서 잘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기존에는 MPID 논문을 보시면 이제 뭐 메모리 뱅크를 사용해서 해결을 하였지만, 예를 들면 엔드 투 엔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치 사이즈가 커져서 이제 그런 걸 해결하게 되고, 이제 메모리 뱅크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른 저장소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형태인데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만약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기존 방법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컨스탄시가 좀 확보가 안 돼서 학습이 안정적이지 않다. 이제 그런 것 또한 이제 모멘텀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하였다. 그게 이제 컨트리뷰션, 크게 두 가지 컨트리뷰션인데 뒤쪽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엔드 투 엔드 모델은 우리가 흔히 아는 심클레어, 그리고 이거는 MPID나 뭐 다른 모델들, 그리고 모코가 이제 그 두 가지를 해결하였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메소드에서는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MPID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당연히 NC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뭐 특이하게 이제 키 커리 뭐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그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 키 커리가 맞는데 뭐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근데 이쪽에서 그 들어가는 그 x를 이제 커리 쪽 x라고 하고, 이제 이쪽에 들어가는 x를 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거를 이제 커리, 여기 나온 것을 키, 이쪽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걸 키라고 해주고, 이 둘 사이에 이제 컨트라스트 내적 값을 이제 계산을 해서 그 아래쪽에 보이시는 식에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k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커리에 이제 나온 인코더를 통과한 이 커리와 이쪽에서 자기 파지티브 샘플 하나, 그걸 의미하고, 나머지 k개 총 이제 분모에는 이제 k 플러스 1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k개가 네거티브 샘플이고 한 개가 이제 파지티브 샘플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k 플러스를 구별하는 클래시파이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 논문의 이제 제목과도 같은 이제 모멘텀 컨트라스트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제 그거 보면 저자들이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딕셔너리를 Q 형태로 사용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이제 메모리 뱅크와 다르게 우리는 이제 그 이 키 값들이 한 번에 이제 당연히 배치 사이즈를 엄청나게 크게 해주면 모든 샘플들이 한 배치에 들어가고 네거티브 샘플이 많이 확보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늘리기 위해서 이 키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 키 인코더를 통과한 XK에서 이제 나온 키들을 이제 Q 형태로 쭉 그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Q 형태의 이제 특성상 가장 먼저 들어온 그 데이터가 여기서는 이제 특징 벡터 뭐 K겠죠. 키들이 이제 가장 먼저 들어온 K가 가장 먼저 나가게 되는. 그래서 오래될수록 이제 가장 오래된 것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Q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배치 사이즈에 의존하지 않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이즈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Q 구조상 가장 오래된 벡터가 먼저 나가게 되면서 컨스턴시도 유지할 수 있다. 컨스턴시를 유지하는 게 왜 이제 계속 중요하냐고 나오냐면 실험을 했을 때 학습이 불안정한 이슈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Q를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그 모멘텀 업데이트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여서 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줄 때 천천히 변화하도록 이런 식으로 모멘텀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타 Q가 그러니까 이 커리 쪽 인코더의 파라미터를 말하는 거고 K가 이제 키 쪽 인코더의 파라미터를 말하는 건데 이제 둘 M을 통해서 잘 비율을 조절해서 K를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데 세타 K를 그러니까 M이 0.999일 때 그러니까 세타 K가 천천히 변화할 때가 가장 학습에 안정적이고 컨스턴시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성능도 가장 우수했음을 저자들이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이제 성능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모코가 이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K입니다. K가 뭐냐면 그 네거티브 샘플의 개수죠. 그 키가 한 번에 키들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근데 이제 본 논문에서는 그 딕셔너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Q 형태의 딕셔너리 이렇게 큰 숫자까지 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엔드-투-엔드 모델은 배치 사이즈의 한계상 성능은 잘 따라오지만 이제 더 뒤쪽까지 갈 수 없는 한계점이 있고 메모리 뱅크는 쭉 이렇게 따라는 가지만 성능이 이제 컨스턴시가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좀 열, 그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알고리즘 논문은 펄이라는 논문인데요. 이것 또한 12페어에서 2020년에 이제 발표된 논문이고 11월 20일 기준으로 107회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기존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제 어떤 아이디어적으로 접근한 논문이라 아이디어에 대한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계속 이제 앞서서는 이제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연구 흐름이었잖아요. 2018년 정도까지. 근데 이제 이 저자가 생각한 것은 이렇게 스탠다드 프리텍스트 태스크 러닝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요. 예를 들면 90도 로테이션을 한 이미지를 막 해서 컴포넌트 통과해서 나온 레프레젠테이션이 최대한 그 원본 이미지를 잘 예측하게끔 하면 여기서 학습된 이제 파라미터들, 웨이트들이 이미지의 특징을 잘 추출해냈던 그 파라미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가 프리텍스트 태스크의 가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펄에서 주장한 아이디어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더라도
이미지 고유에 가지고 있던 어떤 의미, 비주얼 시멘틱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본 이미지와 트랜스포메이션 한 이미지 두 개를 각각 그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피처를 뽑아내고 그 둘 피처 사이에 그 거리를 가깝게 해주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로스 펑션을 구성을 하여서 준수한 성능을 확보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드리면 원본 이미지와 트랜스포메이션 한 이미지를 피처를 각각 추출을 해야 하는데 지금 메모리 뱅크 안에 있는 여기 이제 i번째 그 특징과 이 둘은 유사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그 특징 벡터들과는 멀어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리텍스크 인베리언트입니다. 어떤 프리텍스크 태스크를 사용하는지 관계없이 이미지 본연의 어떤 정보들을 잘 보존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동일하게 유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아이디어고, 아이디어를 실험을 통해 잘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나 메소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같은 이미지에서 나온 리프레젠테이션은 트랜스포메이션과 무관하게 유사해야 하고 다른 이미지와도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한 시밀러는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을 하였고요. 나온 이제 값들을 이렇게 이 h를 통해서 어떤 스코어를 계산해 준 겁니다. 그래서 같은 그 이미지에 나온 애들은 유사하게, 그리고 이게 tn이 네거티브 샘플인데 다른 이미지에 나오는 것은 멀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스코어를 로스 펑션에 넣어줘서 이거를 이제 그 뉴럴넷 아키텍처가 학습하는 그 로스 펑션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여기 이쪽 부분이 이제 파지티브 샘플을 잘 붙여주는 쪽, 이 뒤쪽에 네거티브 샘플을 멀어지게 하는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한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출판 당시에는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논문의 의의는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잘 활용을 하면 무식하게 배치 사이즈를 늘린다거나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만으로도 충분히 다양한 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논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 페이퍼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그 모티베이션이랑 프레임워크를 이제 섞어가지고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논문은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이제 반도체 산업에 주로 사용되는 웨이퍼 빈맵 이미지에 적용한 논문인데요. 저희 연구실에 이제 강현구 연구원과 지도 교수님이신 김성범 교수님께서 그 최초로 반도체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웨이퍼 빈맵 분량을 감지하는 분야의 최초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기법을 적용한 논문입니다.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기법은 제가 설명드렸던 모코 아니면 MPID,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지 않았던 저번 세미나에 설명드렸던 심클레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본 논문은 마지막에 설명드린 펄이라는 논문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X와 어그멘테이션 된 이걸 넣어서 최대한 트랜스포메이션 해준 거는 같게끔, 그리고 아닌 것은 멀어지게끔 메모리 뱅크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여서 모델을 구축하였고, 어그멘테이션 기법으로는 5가지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험적으로 크롭의 효과가 가장 좋았고, 크롭에 대한 성능을 주력으로 나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모델들보다도 우수한 성능을 확인하여서 이 논문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을 사용한 것인데요. 언레이블드 된 데이터와 레이블드 된 데이터가 두 가지가 있을 때 이제 레이블드 된 데이터가 적고
unlabeled 된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을 때 성능을 이제 향상시키고자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논문은 Subject Aware Contrastive Learning for Biosignal입니다. 이제 생체 신호, 기존은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셀프 스퍼바이즈 러닝을 적용을 하였는데, 이거는 이제 도메인을 조금 바꿔서 생체 신호, 그러니까 즉 시그널 데이터에 이제 적용을 해본 사례입니다. 이제 모티베이션은 생체 신호를 통해서는 이제 할 것이 무궁무진하게 있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인 만큼 뭐 예를 들면 뭐 비용 문제도 있고 윤리 문제도 있고 레이블링 작업도 값비싼 그런 문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적은 수의 EEG 뇌파 데이터, ECG 심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 신체 활동 예측 모형을 구축한 것을 본 논문은 제안하였고, 아키텍처를 통해서 보시면 비슷합니다. 이제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이제 이쪽에 뭐 예를 들면 컬이겠죠. 이쪽이 모멘텀 쪽 키 쪽 그 두 개지 나온 그 벡터를 시밀러리티를 계산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고, 이제 여기서 추가된 거는 그 피험자의 수가 이제 그 뭐라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를 실험 받은 사람의 개수, 그러니까 관측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어드버서리얼 러닝을 통해서 그 어떤 서브젝트 간의 간거나, 그러니까 서브젝트에 크게 의존하지 않게끔 해주는 그 아이디어도 있는데, 그건 이제 여기서 다루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를 여기만 보시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원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그래서 계속 이제 중요한 것이 어그멘테이션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미지야 뭐 이렇게 돌리고 크롭하고 뭐 노이즈 주고 하는데 시그널 데이터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은 뭐 비슷은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시그널 특징에 맞게 이제 템퍼럴 컷아웃을 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딜레이 시킨다거나 노이즈 주고 시그널을 섞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시그널 특징에 맞게 원래 이제 시그널이 대부분 타임 이제 도메인인데 프리퀀시 도메인을 바꿔주어서 뭐 밴드 스탑 필터를 걸어줘가지고 특정 주파수 영역대를 이제 깎아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나온 그 이제 X들을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이제 앞서 많이 설명드렸듯이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통해서 실험을 하고 결과를 보여드리면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EEG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인데요. 이제 이게 좀 특이한 것은 이제 투클래스가 이게 뭘 나는 거냐면 오른쪽으로 주먹을 쥘지 왼쪽으로 주먹을 쥘지 이제 생각하는 거. 이때 이제 뇌파가 어떻게 다른지 그걸 뇌파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고, 포클래스는 뭐 발까지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뇌파 가지고 이런 거 하는데 정확도가 꽤 투클래스는 잘 나오고 포클래스도 준수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 CG 데이터는 이제 심전도 데이터인데 심전도 데이터는 여기 보이시는 이런 클래스들이 이제 어떻게 뛰는지 박동의 그런 어떤 유형을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 가지고 뭐 질병도 예측할 수 있고 건강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ECG 데이터도 성능이 준수하게 확보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그널을 데이터에 적용한 사례는 이제 최근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뭐 여러 산업 도메인에 잘 적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인데, 당연히 이제 처음 발전된 분야가 컴퓨터 비전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대부분의 이제 연구자들이
소타를 내고 있는 연구자들이 컴퓨터 비전 연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소타가 갱신되고 있는 분야가 이제 뭐 드물기도 하고 그만큼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세미나에서는 이제 앞쪽에 잠깐 프리텍스트 태스크 기반 그 내용을 다뤘고 중반부에서 후반부까지는 컨트라스티브 러닝 기반의 논문을 살펴보았는데 또 최근에는 BYOL 이라든지 PCL 같은 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성능을 확보한 알고리즘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제 BYOL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소타보다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빠르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회가 되면 또 리뷰할 예정입니다. 앞서 비슷한 얘기지만 컴퓨터 비전 쪽에서 시작한 연구지만 다양한 산업 도메인에 적용해볼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업공학과 전공자로서 이제 여러 산업군에 적용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라는 게 현장에서 실제로 진짜 맞닥뜨리는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문제를 단순히 이제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존 슈퍼바이즈드 기반 성능에 준하는 수준으로 해결을 시켜준다면 충분히 비용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그널 쪽에서도 잘 적용하는 좋은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